네,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 전원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는데요. 현직 법관이 자신들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와 한 청사에서 근무하는 데 대한 공정성 우려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2009년 당시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던 배우 고 장자연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됐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며 지난해부터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씨 사건을 재조사해왔습니다. 이달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판사들이 재판에서 배제됐다라는 내용부터 저희가 짚어볼 텐데요. 이 재판 배제에 대한 목소리는 사실상 사법농단 수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기소되고 나서 현직 판사들이 재판에서 업무가 드디어 이제 배제가 된 거잖아요. 네. 8명이죠. 8명인데 이것 좀 내용을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현재 기소가 된 판사가 8명이고요. 예. 이 8명 중에 2명이 현재 정직 중입니다. 그래서 예. 정직이 된 2명 이외의 6명이 재판 업무에서 배제가 되었고요. 예. 사법연구로 지금 발령이 났습니다. 이 사법연구의 또 지역이 중요한데 예. 사법연구가 서울법원 종합청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면서 예. 현직 재판에 이제 배치되어 있는 다른 판사들과는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대법원에서 이제 이런 조치를 내리면서 배경을 무엇이라고 밝혔나요? 아무래도 이 사법농단에 지금 기소가 됐기 때문에 사법농단의 피의자가 된 현직 법관들이 자신을 재판하게 되는 재판관들과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 아무래도 공정성에 우려가 있을 수가 있다. 예. 거기에다가 이 대법원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무겁게 인식을 해서 이번에 결단을 내리게 되었고요. 네. 이번 이외에도 별도로 기소되거나 비위 사실이 통보된 판사들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법관들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재판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조속히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느린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기소가 되기까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과정이기 때문이었고요. 이제 재판으로 올라오면서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이것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예. 법원에서 이어받았을 때에 바로 결단을 내렸다라고 아마 재판부에서는 보고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사법농단에서 계속된 수사, 분명히 재판은 지금 진행이 됐지만 그 전에 예를 들면 영장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좀 늦은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됩니다. 네, 대법원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우려를 무겁게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만 글쎄요, 이 우려는 지금 제기를 한 것 자체가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거라 일각에서는 너무 느린 결정이 아니었나 이런 지적사항도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10년 전이었죠. 2009년 3월 7일이었습니다. 고 장자연 씨가 그 당시 29살의 나이로 본인의 자택에서 성접대 강요를 폭로한 문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네. 소위 그 문건을 이제 장자연 리스트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경찰과 검찰에서 이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된 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수사 결과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은 사람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단 둘뿐이었습니다. 즉 예.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된 성접대와 관련된 사람들은 어떠한 재판도 받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그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도 성접대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폭행과 협박에 관련된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사건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인지 무엇보다 이제 경찰이 초기에 부실 수사를 했다 이런 논란이 굉장히 거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다시 장자연 사건이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오른 것이요. 이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다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사단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수사가 부실 수사였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예. 첫 번째로 사망한 지 일주일 이후에 고 장자연 씨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시간이 불과 57분밖에 되지 않았다. 근데 이 시간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장자연 씨의 옷방이라든지 장자연 씨의 핸드백
플리백 같은 곳은 아예 수색을 하지 않았고 예. 또 장자연 씨가 써 있었던 수첩 같은 것들도 압수수색의 목록에 없었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고 장자연 씨의 통화 기록과 또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의 원본 파일도 모두 누락된 것을 확인을 했고요. 예. 이런 것을 확인한 결과 그 당시에 조사단에서는 부실 수사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실 수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드러난 것이고 이번에 다시 조사를 하면서 새롭게 떠오른 의혹들이 몇 가지 더 있잖아요. 그것도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예,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을 때에 네. 누락되었던 통화 기록, 또 디지털 원본을 파악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예. 확인을 했고요. 또 그 이후에 그 당시에 조사를 하지 않았던 한 언론사의 사주 일가도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예. 또 관련자들이 성접대여 사건 수사를 맡았던 부장검사에게 예. 검찰 내부 인사가 사건을 잘 봐달라고 청탁했다라는 새로운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의혹이 이렇게 재점화되는 상황에서 또 최근에 이제 그 장자연 씨와 친구이기도 했고 또 술자리에 동석을 하기도 했던 배우 윤지호 씨죠. 이분이 이제 직접 실명을 밝히고 나와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이제 저희는 이 장자연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는 유서라고 알려졌었는데 네네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유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이 유서라고 한다면 보통 사람이 본인의 마지막을 이제 정리를 하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그 유서의 내용에서는 맨 마지막에 고 장자연 씨의 주민등록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인장을 찍은 내용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봤을 때에는 유서가 아니라 예. 어떠한 법적인 것을 대행하기 위해서 마련한 문서라고 보이고 예. 그 동료분께서 추측을 하시기에는 그 언론사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예. 그 당시에 그 장자연 씨는 소속사로부터 나오기를 원했는데 위약금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이 위약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속사의 법적 대응을 위해서 이러한 리스트를 쓴 것이 아닌가. 예. 그리고 또 이 해당 관련돼서 본인이 봤을 때에는 리스트가 이름이 한 장이 넘게 나와 있었는데 이 리스트가 그 당시에 성접대와 관련된 리스트가 아닌가라고 추측한다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그 상황을 종결하고 목숨을 끊기 위한 유서가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이겨내기 위해서 법적으로 싸우려고 만든 일종의 이제 자신만의 문건이었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윤지호 씨라는 분이 이제 가장 최측근으로서 성추행을 목격한 유일한 이제 증인이기도 해서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난 내용들이 적지 않은데요.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아까 잠깐 그 부실 수사 여부를 통해서 드러난 몇 가지 의혹 중에 하나인 조선일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선일보의 방 사장이죠. 이분이 이제 리스트에 등장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조사는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재판에 넘어가지 않았고, 그렇죠? 이 결론을 이제 어떻게 내리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진상조사단이요, 이르면 다음 주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예. 밝혔습니다. 근데 예. 처음에 이 진상조사단이 나섰을 때 이 진상조사단이 강제 수사권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수사의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들이 제기가 됐습니다만 예. 이 진상조사단이 이제까지 이제 파악한 바로는 장자연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를 했고 그 휴대전화에 굉장히 의미 있는 증거가 담겨 있다라고 예.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으로 있는데 그 보고서에는 증거가 누락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관련자 조사가 미흡했던 그 당시에 경찰이나 검찰의 부실한 수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조사단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현재 그전에는 없었던 증거인 장자연 씨의 휴대전화라든지 아니면 디지털로 복원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의미 있는 결과로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또 그런데 일각에서는 진상조사단에게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일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당시 아무래도 이제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소환을 요청을 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진상조사단을 통해서 새로운 증거들을 확보하고 이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새롭게 검찰이라든지 경찰에서 수사가 새로 진행된다라고 예. 한다면 의미 있게 새로운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만 만약 접대 의혹의 규명이 된다면
앞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이들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근데 될까요? 이 부분이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력이 없는 수사보다도 저는 이 부분이 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네. 지금 이 성접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혐의가 강요죄 아니면 그 성접대를 알선했던 성매매 알선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 두 가지가 이제 대부분의 혐의로 보이는데요. 네. 강요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리고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도 공소시효가 5년이에요. 이미 장자연 씨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장자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 새로운 의미 있는 조사의 결과가 발표된다 하더라도 과연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할지 이것이 새로운 또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달리 방법이 없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새로운 수사를 하면서 이러한 성접대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뇌물이라든지 예. 배임 수재라든지 그런 것들은 앞으로 향후의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따라서 예. 새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진상조사단의 결과 발표를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세 번째 주제로 가보면 한참 이제 북미 회담이 진행되던 중에 사실은 또 부산 광안대교에서 이제 러시아 화물선이 부딪히면서 이 소식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일단 네. 한번 이 소식부터 좀 짚어보죠. 네, 지난 28일이었습니다. 28일 오후 3시 40분이었는데요. 부산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6 상태에서 선장이 러시아 선장이죠. 자신의 화물선으로 이제 화물선을 운항을 하면서 처음에는 바로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요트 한 3척을 들이받고 그 안에는 항해사들이 요트 3척을 들이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자 배를 황급히 우회하면서 광안대교와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 지금 이 음주 운항에 대한 부분이 그 해경하고 이 러시아인 선장하고 얘기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처음에 조사를 했을 때 해당 예. 러시아 선장은 음주를 하고 운항을 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난 이후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음주를 했다. 즉 음주인 상태는 맞지만 그것이 사고 이후에 음주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해경이 조사를 해본 결과 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해경의 결론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이 러시아 선장이 처음에 운항을 할 때 이미 얼굴이 음주를 한 것처럼 붉은 빛이었고 네. 선원들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어요. 그리고 두 예, 예. 번째로는 항해 기록 저장 장치를 봤을 때 사고가 난 이후에 바로 선원들이 한 대화 내용이 녹음이 되어 있는데 대화 내용이 예. 이게 다 술 때문이다. 이런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아, 진짜로요? 예, 마지막으로 본인이 음주를 한 것은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예. 음주를 했을 때의 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을 해서 사고 당시에 얼마 알코올 농도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하는데 예, 예. 이 위드마크 공식에 따랐을 때에도 이미 사고 당시에 음주를 했던 것이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예. 가지 정황을 봤을 때에 예. 러시아 선장의 진술은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러시아 선장이긴 합니다만 국내에서 이제 해상 음주 사고와 관련해서도 어떤 대책이나 법안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먼저 지금 현재 4가지 혐의로 구속된 상태예요. 첫 번째로는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입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 그리고 업무상 과실, 치상.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항해사들이라든지 요트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쳤거든요. 그리고 해사안전법, 우리가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도교법 위반이듯이 해사안전법의 음주운항죄 위반이고요. 마지막으로 예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보통 예선이 있어야 되는데 예선 없이 운항을 했기 때문에 선박 입출항법 위반이 4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도 그 변호사님 화면 나갈 때 옆에 잠깐 그 사고 당시 화면을 보여드렸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거 확인 하나만 더 하면,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약간 화가 나서 뭐 술을 마셨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음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광안대교를 어떻게 보면 그대로 지나가 버리면 큰 사고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배를 실제로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술을 마시지 않고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가능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조금은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왜 저 음주운전에 대해서 다투냐 하면 예. 어차피 지금 과실은 있습니다. 과실이 있고 제대로 된 주의무를 위반해서 광안대교를 들이받았고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선박 파괴, 과실치상 또 예인성이 없기 때문에 입출항법 위반은 어떻게 다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이제 정해진 혐의니까요. 그렇죠. 근데 해사안전법에서의 음주운항 혐의를 지금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과실이 있지만 그것이 음주로 예. 인한 과실이 아니다를 다투고
있는 것인데 해경의 조사 결과는 그것과는 좀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이죠. 네, 제가 잠깐 논점에서 벗어난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화면을 자꾸 재차 볼수록 어떻게 저런 사고가 가능하실 것일까라는 생각이 계속 머리를 잊혀지지가 않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놓고요. 최단비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